사상보께서는 이 흰 물고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흰색은 은나라의 색깔이니 흰 물고기가 대왕의 배로 뛰어든 것은 은나라가 주나라에 복속될 징조를 뜻합니다. 황하를 다 건너자 불덩이가 상류에서 또 하류로 돌아 무왕의 진영에 이르러서는 까마귀로 변했는데 그 까마귀의 색깔이 붉었으며 느릿느릿 규칙적으로 우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무왕이 다시 태국망에게 무슨 상서로운 조짐입니까? 하고 다시 물었는데 붉은색은 주나라를 뜻하며 붉은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안정되어 있는 것이 대왕이 폐업을 완수하여 번영할 것이라는 전조입니다. 하고 태국망이 대답합니다. 드디어 무왕의 군대가 맹진에 이르렀을 때 뜻을 같이하기 위해 몰려든 제후가 무려 8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왕과 같은 못된 표본과 행동을 같이하여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그를 함께 쳐부십시다 하며 함께 결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왕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상보 태국망과 지금 출정해도 될지 다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태국망은 제후 800명을 얻은 것으로 족하니 일단 돌아가 군대를 다시 정비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무왕은 태국망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시 돌아와 군대를 정비하며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출정은 은나라와의 격전을 벌이겠다라고 나선 것이 아니라 주나라와 함께할 제후들을 알아보기 위한 출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사이 은나라에는 주왕의 숙부 비간이 주왕의 계속된 폭정을 두고 볼 수만 없었기에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시어 나라를 지키소서. 지금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다 천자의 자리를 잃으실 겁니다. 하며 간언을 합니다. 하지만 주왕은 내가 천자가 된 것도 1000명이요. 나를 지키는 것도 1000명인데 누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본단 말이냐 하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주왕에게 계속 간언하는 비간, 이에 화가 난 주왕이 내가 알기로 성인의 심장은 7개의 구멍이 있다던데 네가 성인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하며 비간을 죽이고 심장을 도려내버립니다. 당시 현명한 선비로 이름 높던 기자가 비간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 그를 구하러 궁궐로 갔을 때 비간은 이미 비참한 죽음을 맞은 후였죠. 기자는 하늘을 보며 아, 이 나라는 정녕 끝났는가 하며 탄식하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정처 없이 거리를 유랑하다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은나라 주왕이 이렇게 학정을 일삼고 황족과 대신들을 살해하고 기자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소식을 들은 무왕,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왕은 출정 전에 점괘를 다시 뽑아보는데요. 태사가 불길한 점괘가 나왔다며 거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곧 폭풍우가 세차게 몰아쳤지요. 하늘이 아직도 저 무도한 주왕을 돌보고 있단 말인가? 무왕은 이 불길한 징조에 망설이며 출정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제후들도 겁에 질려 말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태공망이 앞으로 나와 말을 합니다. 점괘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르익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대왕의 운은 천하를 얻고도 남을 만큼 좋습니다. 은나라 주왕은 아무 죄도 없는 비간을 무참하게 살해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드높습니다. 어서 군사를 일으켜 주왕의 죄를 물으십시오. 그래야 천하가 대왕의 손에 들어옵니다. 무왕은 태공망의 말에 용기를 얻어 결연히 출정 명령을 내렸고 제후들과 장군들, 군사들도 그의 명에 복종하며 출정 준비를 합니다. 첫 출정에서 회군한 지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무왕은 전국에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백성들에게 고한다. 나는 이제 1000명을 받들어 은나라를 치러 간다. 은나라 왕은 지금 하늘을 공경할 줄 모르고 포악한 정치를 일삼아 백성들은 도탄에 허덕이고 있다. 지금 은나라를 토벌하지 않으면 천하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다. 호랑이처럼 용감하게 싸워라. 도망하는 적은 죽이지 마라. 우리나라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모두 진격하라. 그리고 무왕은 아버지와 닮은 신하에게 아버지의 옷을 입히고 그를 수레에 태워 위패를 모시게 한 다음 자신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군사들은 이미 태공망에 의해 단련된 정예군으로 용감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무왕의 군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백성들은 환송을 해 주었는데요. 하루빨리 폭군 주왕을 몰아내달라는 기원도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리에서 두 사람이 튀어나와 길을 막으며 안 됩니다. 군사를 돌리소서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대들은 누구이기에 감히 길을 막는가? 무왕이 노해서 물으니 우리는 고죽국에서 온 백의와 숙제라고 합니다. 주왕이 아무리 방탕하다 해도 그는 천자인데 신하가 천자를 정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라는 답을 하는 겁니다. 백의숙제라는 고사성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들은 고죽국의 왕자인데요. 백의는 부친의 뜻이 삼남인 숙제에게 있는 것을 알아채고 부왕이 사망한 후에 숨어버렸는데 숙제 역시 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면 안 되지 하며 조국을 떠납니다. 결국 제위는 차남에게 돌아갔고 숨어 살던 두 형제가 만나 문왕의 덕치를 듣고 주나라로 와서 지냈던 겁니다. 예와 덕을 숭상하던 문왕이 사망을 하고 무왕이 아버지와 형의 복수를 하기 위해 출정을 한다고 생각한 이들은 이 출정을 만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폭력을 폭력으로 단죄하는 것은 인이 아니요 아버지의 상도 치르지 않은 채 손에 피를 묻히러 가는 것은 효가 아닙니다. 이른 천도에 부합하지 않으니 군사를 돌리소서 하며 무왕을 설득하게 되는데요. 이때 무왕의 시위 장수가 무엄하다. 늙은이들이 감히 군왕을 훈계하다니 목을 베겠다 하며 칼을 빼들고 나섭니다. 이때 태공망이 나서 이를 만류하고 군사를 시켜서 백의와 숙제를 한쪽으로 비켜서게 하고 계속 길을 나섭니다. 백의와 숙제는 무왕의 정벌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다가 순절했다고 하지요. 주나라군은 계속 행군하면서 세찬 비바람을 맞아 위축되기도 했는데요. 그때 태공망이 이 비는 우리 군사와 군마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함이요 하며 이들을 일으켜 계속 진군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나라군은 맑게 긴 푸른 하늘과 함께 은나라 도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한 주왕, 내가 직접 이들을 응징하리라 하며 70만 대군을 이끌고 무왕의 10만 군대와 격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목야라는 평원에서 전투를 벌인 이들. 주왕의 군대는 오합지졸이기도 했지만 싸울 의지가 전혀 없어서 창칼을 거꾸로 들고 달려오거나 무왕의 군대에 기순하기도 했고 주왕을 향해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무왕의 군대를 당해낼 수 없었던 주왕.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해 녹대로 달아나 옥으로 장식한 옷을 입고 불구덩이로 뛰어들어 자결을 합니다. 주왕의 옷은 다 탔지만 그의 몸뚱이는 천지오겹이라는 5개의 보옥덕에 멀쩡했다고 하는데요. 무왕이 직접 주왕의 시신에 화살 3발을 쏘고 검으로 시신을 치고 황금도끼로 머리를 베어 커다란 백기에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궐 안에 녹대에 숨겨두었던 금은보화를 꺼내고 곡식 창고에 저장했던 양식들을 풀어서 빈민을 구제하고 감옥을 열어 기자를 비롯한 죄수들을 방면하게 됩니다. 주왕은 구후, 악후, 비간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고 주왕의 잔혹함으로 인해 무참하게 죽은 임산부를 잘 거두어 묘소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원전 1046년 주나라의 시대가 열렸고 무왕은 천하의 패자로 군림하게 되었는데요. 공신들과 자신들의 형제들을 제후로 삼게 됩니다. 태공망도 천하통일의 대공로가 인정되어 제 땅 백리의 영토에 봉함을 받게 됩니다. 이때 태공망이 그저 빈둥대며 낚시질만 하던 영감으로 알고 있던 그의 부인이 태공망이 제나라의 제후에 봉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 그때는 너무도 가난해서 떠났지만 이제는 그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태공망은 늘 돈벌이를 하지 않는다며 바가지만 긁어대던 부인과 함께할 생각이 없었죠. 부인이 울며불며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자 태공망이 바가지로 물을 떠서 땅에 버리고는 이것을 다시 주워 담으면 당신을 데려가겠소 라는 말을 합니다. 부인은 땅바닥에 쏟아진 물을 바가지에 주워 담으려 했지만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었죠.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고 한번 떠난 아내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요. 태공망은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고 부인을 뒤로하고 길을 떠났다고 하네요.
그래도 젊어 함께하고 고생한 부부인데 이렇게 박대하다니 아무리 큰 공을 세웠다고 해도 뒤끝 장렬, 좀 옹졸하게 느껴지는데요. 여튼 태공망은 봉지로 하사받은 제나라 땅으로 떠나게 되는데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공을 인정받은 안도감 때문인지 아주 천천히 들르는 고을마다 다 쉬어가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한 지방의 여관에 묵게 되었는데 여관 주인이 태공망의 행차를 보고 기회란 얻기는 어려워도 읽기는 또 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의 모습을 보니 본국으로 부임하는 사람이 맞나 싶네요 하며 일침을 놓게 됩니다. 태공망은 이 말에 아차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며 큰 깨달음을 얻어 그대로 길을 재촉해 새벽 무렵 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과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살피게 되는데요. 제나라 영토는 지금의 산동성으로 많은 이민족이 있던 곳이어서 네이를 비롯한 많은 민족들의 반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를 개선하고 풍속을 존중하며 예의를 간략하게 하는 등 다스리기에 노력하여 모두가 잘 동화됨으로써 주나라 왕조의 동부 지역을 안정시키게 됩니다. 제나라는 지세가 해변에 가까워서 농업국으로 발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태공망이 어업 생산을 높이는 데 다양한 방법을 써 수산을 장려했고 제염업, 상공업을 발달시켜 제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장차 춘추 시대의 패자가 될 기초를 닦게 됩니다. 태공망이 제를 봉지로 받을 때 태공망과 함께 주나라 건국에 큰 역할을 한 무왕의 동생 주공도 노 땅을 봉지로 받아 노나라의 제후가 됩니다. 하지만 주공은 왕실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어 아들 백금을 봉지로 보내게 되는데요. 백금은 3년이 지난 후에 주왕에게 와서 그동안 노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상황 보고를 하게 됩니다. 주공이 보고를 하는데 3년이나 걸린 이유를 묻자 그곳의 풍속과 예의를 바꾸고 3년상을 치르느라 늦었습니다 라고 백금이 답을 하죠. 그런데 태공망은 재부임한 지 5개월 만에 와서 보고를 올린 겁니다. 주공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상황 파악을 다 한 것은 맞냐 라고 물었는데 태공망이 소신은 그저 군신의 예를 간소화하고 그곳의 풍속과 일처리 방식을 따랐을 뿐입니다 라는 답을 하는 겁니다. 이에 주공이 훗날 노나라가 제나라를 섬기게 되겠구나. 무릇 정치란 간소하고 쉽지 않으면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 정치가 쉽고 친근하면 백성들이 절로 모이는 법이지 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앞날을 예견한 주공 역시 예리한 인물이라 할 수 있겠네요. 태공망이 없었다면 주나라는 천하의 패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를 알아보고 스승으로 모신 문왕의 식견과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스승과 논의하며 때를 기다린 무왕 역시 리더가 될 자격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주나라는 하나라나 은나라와는 달리 일찍부터 역사로 인정을 받았는데 공자가 주나라를 이상적인 국가의 전형이라는 칭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태공망은 160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문왕을 만날 때 80살 또 이후 80살을 더 살았다고 해서 태공망의 일생을 전 80, 후 80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설이고요. 막강 제후로서 어진 정치를 펼치다 100세 또는 113세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정말 장수를 하긴 했네요. 태공망이 육도에 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들짐승을 쫓는 것과 같아 천하에 모두 고기를 나눌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배를 타고 물을 건너는 것과 같아 물을 건너고 나면 모두 그 이익을 고루 나누고 건너지 못하면 모두 피해를 입는다.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아파하고 같은 마음으로 일을 이루고 좋지 않은 일을 서로 돕고 좋아하는 일에 서로 모이면 군대가 없어도 이기고 무기가 없어도 공격하고 참호가 없어도 지킬 수 있다.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라 천하의 천하다. 천하의 이익을 함께 나누는 자는 천하를 얻고 천하의 이익을 혼자 차지하려는 자는 천하를 잃는다. 정치를 하는 분이나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가슴속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귀즐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